네, 굿모닝 2부 연말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이제 기회를 잡는 투자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롱 아일랜드 정사면 교수와 함께 2021년 기회를 잡는 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저희 이번 주에 월화수목 4차례에 걸쳐서 2021년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뭔가 내년을 조금 더 배부르게 두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간단하게 한번 인사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삼영입니다. 예, 제 이데일리 TV는 처음이고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튼 좀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네. 예. 자,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이번 주 월화수목 4가지 주제를 좀 정해봤는데 일단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2021년 어떻게 하면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바로 국내 사모펀드. 오늘 이번 올해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 방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주식시장이야 워낙 너무 좋은 시장이 펼쳐졌지만 또 반대로 이 사모펀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모펀드나 이 펀드 쪽에 굉장히 실망감을 좀 많이 안긴 실망감을 느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일단은 올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옵티머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사모펀드 신규 설정액도 뭐 반토막이 났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논란이 좀 지속되고 있죠. 지속되고 있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네. 제가 잠시 전에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조금 방송하시는 거 들었더니 국내 코스피는 3천을 간다 연말 네. 안에 뭐 아주 장밋빛 핑크빛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3호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설정액이 60조 정도, 작년에 110조였어요. 네. PEF.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내의 사모펀드라고 하면은 금융시장법,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가 경영참여형 사모라고 소위 얘기하는 PEF. 또 하나가 이제 전문 집합 투자 사모라고 소위 얘기하는 한국형 헤지펀드라고 나뉘어지는데 PEF 시장이 지금 한 430조 정도 되고 네. 헤지펀드 시장이 한 30조 정도 되고 네네. 있어요. 두 개 합쳐가지고 한 460조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3호 시장 하면 대체적인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볼 때 대체 투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장인데 네네. 3호 시장하고 조금 상반되는 개념이 공모 시장, 뮤추얼 펀드 개념이 있죠. 네. 공모 시장에 주식형도 있고 채권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부동산도 있고 다 있는데 공모 시장의 규모가 지금 300조 정도인 거를 봤을 때 3호 시장 규모가 공모 시장을 앞질렀어요. 네. 앞지르고 그 역사에 이렇게 그 기간으로 따지면 언제 출발을 했냐로 따지면은 공모 시장은 2000년도에 출발을 했고 3호 시장은 PF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출발을 했고 이제 한국형 헤지펀드는 2012년에 출발을 해서 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는 굉장히 성장을 했지만 특히 2020년 올해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물론 팬데믹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이 환매 중단 사태들이 라임 옵티머스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발생하는 바람에 제일 중요한 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많이 깎아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잃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앞서고 있고 하여튼 조심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사모펀드 올해는 뭐 여러 가지 부침이 많았습니다. 이슈도 많았고 뭐 정치권 관련된 이슈도 너무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자, 이러면서 뭐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나 이런 데서 뭐 라임, 옵티머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였는데 자, 이걸 어떻게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정말 시청자분들은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학계나 이쪽 금감원 금융위에서도 하는 얘기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지금 이게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이다. 사모펀드, 특히 한국형 헤지펀드라고 불리는 그 우리 전문 집합 투자 사모 같은 경우는 라임과 옵티머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2012년 이제 첫 출시가 돼가지고 8년밖에 안 됐는데 네. 8년 만에 30조로 성장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가야 되는 그런 뭐 성장통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건 인재다, 고칠 수 있고 성장통이더라도 보다 연착륙시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국형 헤지펀드나 한국형 사모펀드를 접근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모펀드라는 거를 인지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네. 공모펀드하고 사모펀드하고 공모펀드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운영하는 펀드잖아요. 사모펀드와는 그거와 좀 상반되는 개념이고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적격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적격 투자자들이 링에 올라와 가지고 사모펀드 운용사들, 운용자들, 매니저들하고 상대를 해서 네. 그 중간에 물론 프라임 브로커도 끼고 판매사도 끼고 뭐 감독원도 끼고 뭐 마켓 플레이어들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적격 투자자와 적격 전문 운용자 간에 이제 플레이어 그 싸움이 되는 그 링 구성이 돼야 되는데 국내 사모펀드 시장을 보면은 특히 한국형 헤지펀드를 보면 2012년 출범할 때부터 적격 투자자의 요건을 최소 투자 금액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 선진 금융시장을 보면은 적격 투자자들의 요건을 최소 투자 금액 플러스 기본적으로 그들의 순자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개념으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100만 불 이상 혹은 연 인컴이 자기네들의 연 수입이 30만 불, 개인일 경우 30만 불, 부부일 경우는 50만 불 이상일 경우만 이제 투자 쿠폰을 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파스포트처럼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그들이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드는데 네. 국내에서도 물론 그런 것들을 모르고 도입을 한 게 아니라 2012년, 2011년 이제 금감원에서 이명박 정권 말기였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막 초창기였는데 시작할 때 한국형 헤지펀드가 일단 시장을 만들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규모를 키워야 되겠는데 국내에서는 개개인의 투자자들의 그런 넷 인컴을 보거나 뭐 순자산을 볼 경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3억, 1억 하는 최소 금액, 투자 금액을 보자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볼 때 지금 한국처럼 최소 금액을 기준으로 적격 투자자들을 보고 있는 데가 전 세계에서 홍콩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네. 홍콩의 예를 보면은 홍콩은 다민족 국가가 거기서 살고 있는 데고 개개인의 넷인컴이나 뭐 넷월스를 측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국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도입을 해가지고 투자자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자가 링 위에 올라와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고 판매자, 운용자, 제조자, 그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제조 운용하는 입장에서도 그러한 모험 자금, 투자 자금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링을 만들어 줘야만이 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그러한 거를 좀 고려할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사모펀드라는 개념부터 좀 명확히 해야 되겠고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것에 대한 아직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통이다라는 평가도 있고 한쪽에서는 뭐 이번을 계기로 뭔가 개선되는 뭐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뭐 금감원에서는 뭐 규제가 너무 많아 있다라고 하면서 금융위를 좀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금융위에서는 또 감독 실패했다라면서 금감원을 좀 비판하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를 계기로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의 뭐 혁신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걸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사실 이런 사태들이 있고 성장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사모펀드 시장이 견조하게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투자할 수 있는 대체 투자의 중요 뭐 첫 번째 요인이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들도 사실 좀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좀 기대할 수 있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실제 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대세 또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보면은 전통 투자
이 롱온리 기법의 전통 투자 뮤추얼 펀드 주식형 채권형보다는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 저성장 기조에서는 어느 정도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대체, 전통 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상품들 쪽으로 무게의 중심이 옮겨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전략들을 구사하는 형태의 펀드 형태건 그게 개별 전략 형태건 상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이 대체 투자 시장이 진화하고 있다 해가지고 다윈의 진화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윈이안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현실에 맞게끔 현실이라 함은 여기서 98년 우리가 겪었던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또 2020년 지금 팬데믹 위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보다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게 해라. 보다 운영에 있어서 유동적으로 해라. 보다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낮은 수수료를 그러니까 fee 수수료 측면, 투명성 측면,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바를 보다 빨리 우리가 그러니까 펀드나 전략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고 그럼으로써 투자자들한테 보다 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의 끝이 어딘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시장이 계속 발전할 것이다. 여기서 주식시장이 발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회계 부정도 일어나고 주식시장 수만 개의 종목들이 있다 보면 그중에 몇 개, 몇십 개는 부정이 일어나고 뭐 부패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퇴출되다시피 사모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안에서 헬스펀드나 사모펀드들이 여러 가지 부침을 겪고 그런 가운데서도 전체적인 사모시장 규모나 이 수익률 이런 기회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확장돼 나갈 것이다. 특히 이 저성장, 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계속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게 제 전망입니다. 네. 자, 정상훈 교수님 어쨌든 대체 투자의 한 수단으로서 이 사모펀드는 점점 더 대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계셨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결국에 이제 투자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은지 조언을 힌트를 좀 주시죠. 지금 질문하신 게 시청자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은 일단 제가 느끼기엔 개인 투자자들. 네.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뭐 소액 투자자도 있고 고액 투자자도. 사모펀드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 그냥 소위 얘기하는 동학개미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팁을 드린다면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간접 투자. 간접. 내가 들고 있는 연기금이나 무슨 공제의 기금을 통한 간접 투자, 전문가를 통한 간접 투자를 권장을 해드리고 또 하나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모펀드, 구조나 뭐 특징, 수익률과 위험의 상관관계 등등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왜 이러한 수익률이 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얘기하면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모펀드보다는 단순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사모펀드라고 해가지고 고위험 고수익이 아니라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보다 유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보다는 중장기 투자, 사모펀드는 중장기 투자 펀드예요, 사실. 네. 그래서 PF 같은 경우는 투자 기간이 보통 8년에서 12년 정도 투자 기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유념을 하시고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이 있는데 그 크기와 그 나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사이즈 에이지라고 하죠. 네. 사이즈 에이지가 사모펀드 시장에서는 특히 개인 투자자가 접근할 때는 사이즈 에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검증된 사모펀드, 라임과 옵티머스, 물론 라임이야 초창기 헤지펀드, 8년 된 헤지펀드였어요. 물론 그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생 헤지펀드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문제가 된 펀드이기 때문에
검증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몇 가지를 유념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대체 투자의 한 방법으로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올해 이슈도 챙겨봤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미국의 롱아일랜드 정사면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2021년 기회를 잡는 법 첫 번째 특집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일은 또 정사면 교수님과 코로나가 바꾼 포트폴리오 관리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